지난 2015년에서 2016년 한국 조선산업의 그 수주 급감 및 그 해양 사업의 그 수주 절벽으로 인해 많은 기술 인력과 그 작업 인력에 대한 구조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지난 그 1988년 장기 시장 침체로 인해 강도 높은 구조 조정 시 배를 건조하는 도쿠의 폐쇄, 많은 기술 인력의 그 구조 조정으로 인해 2000년 이후 찾아온 조선 경기 부활 때 기술 인력, 숙련된 작업자의 부족으로 급기야는 그 대한민국에게 세계조선 1위 자리를 넘겨주고야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중국에게 조선 및 그 해양 사업의 1위 자리를 넘겨주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일본이 보여주었던 실패한 구조조정을 따라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일본이 그 조선과 전자산업이 몰락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그 1988년 대규모 구조조정 시 조선 R&D 시설 및 인력을 너무 줄여 아베노믹스 훈풍에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자산업입니다. 일본의 그 전자산업은 구조조정을 하는 대신 소극적 개선을 외치다가 결국은 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장기 시장 침체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두 차례나 걸쳐 단행을 했습니다. 1976년과 1987년에서 88년 사이입니다. 이에 따라 그 5천 그로스 톤에이지 되는 그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61개사에서 26개사로 줄었습니다. 거의 3분의 1로 줄은 거죠. 일본의 그 조선산업과 전자산업은 구조조정의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나친 구조조정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거나 소극적 개선을 추구하다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세계 조선산업에는 선박의 수명이 20에서 30년 간다고 합니다. 그 호황기 수요 집중 등으로 변화폭이 큰 중장기 수요 사이클에 있습니다. 이런 세계 선박 수요 변화 때문에 조선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국가들은 시장이 꺼질 때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곤 했습니다. 특히 일본 조선업이 그랬습니다. 1960년대 이후부터 2000년 무렵까지 세계 1위였던 일본은 1970년대 호황 이후 10년 이상의 긴 침체를 겪었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1970년대 초반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이 50%에 가까웠던 일본은 그 당시 유럽은 한 40% 정도 됐습니다. 시황이 악화되면서 선박 건조량이 5년 만에 64%가량, 고용은 약 74%로 대폭 줄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선업체들이 그 선박 건조 설비를 줄이거나 사업을 전환할 때 각종 그 세제 등을 지원했었죠. 구조조정을 완료한 1988년 일본의 그 선박 건조량은 최고점이었던 1975년 대비 76%나 감소를 했고 고용은 70%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구조조정 시기에도 줄곧 세계 1위를 유지했었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 50%를 넘나들 만큼 높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높은 세계 시장 점유율로 인해 일본 조선 산업은 시장 변화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이 됐고 구조조정은 더 혹독하게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1987년, 88년 두 번째 구조조정 시기에 선박 건조 설비와 인력을 줄이도록 하면서 다수 중견 중소 조선소를 대형 조선 업체와 그룹화해 과당 경쟁을 줄이는데
힘썼습니다. 선박 자재의 구매 능력, 건조 효율성 등 대기업이 경쟁력을 중소조선업체들이 흡수할 수 있도록 이른바 짝짓기 전략을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쓰비시 중공업과 이마바리 조선소를 합치고 히다치 조선과 나무라 조선을 합치고 스미토모 중공업과 오시마 조선이 합친 것입니다. 이후 그 대형 조선업체는 조선 부문 비중을 줄이고 항공, 에너지, 기계 등 비조선 부분을 강화하기 시작했죠. 당시 대형 조선업체는 조선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계, 중공업 분야를 아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사업 다각화 전략을 펼친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당시 그 살아남은 중소 조선업체는 조선 시장이 살아나면서 건조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이전 일본 전체 조선 시장의 80%가량을 웃돌던 대형 조선업체의 선박 건조 비중은 2000년 이후 중소 조선업체에 따라잡혔으며 2010년 이후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구조조정 시기에 대형 조선업체라는 그 우산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던 중소조선업체들이 현 일본 조선업을 이끌고 있는 중심축이 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선박 시장의 약 70%가 범용 선박, 다시 말하면 탱커, 컨테이너선, 벌크선이고 그 범용 선박을 주로 건조할 중소조선 업체의 기반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한국 조선업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하지만 일본의 그 조선업 구조조정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그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이 10% 이하로 떨어졌고 연구개발과 설계 인력이 그 대규모로 그 이탈을 하면서 조선업 발전 핵심 역량이 그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그 아베노믹스 이후 엔저가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선박 수주가 늘었지만 연구 개발과 설계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는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한국을 그 따라올 수가 없죠. 설계 인력이라든가 그 연구 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지금 그 일본은 지금 부족합니다. 일부 살아난 그 조선업체는 인도 등 동남아시아에서 기능 인력은 물론 그 기술 인력을 양성해 지금 충원하고 있습니다. 기술 인력이 조정되더라도 일정 비율 다시 충원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야 구조조정 이후 경쟁력을 잃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그 성공 신화에 도취되어 변화를 놓친 일본 전자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일본의 그 전자업계가 그 몰락을 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한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참고해서 들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니는 생존을 걱정하는 그 처지가 됐고, 샤프와 도시바, 특히 그 백색 가전 부분입니다. 대만 중국 업체에 팔렸고, NEC, 히다치, 미쓰비시가 통합돼 설립된 메모리 반도체 업체 LP라는 10년을 못 버티고 파산을 했습니다. 이는 그 제때에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일본 전자기업이 그 몰락을 우리가 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그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985년까지는 수출 주도의 고도 성장기를 거친 일본의 전자산업은 1985년부터 2000년까지는 내수 주도로 전환돼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그 전자기업들이 택한 방식은 과감한 구조조정보다는 개선을 통한 그 극복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1999년 산업활용
재생특별조치법을 도입해서 민간 기업 간 통합 및 사업 통합에 대한 세제 금융 지원과 독점 금지 예외 적용 등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해 구조조정을 유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수시로 교체되는 정권에서 제각각의 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기업의 구조조정은 빠르지 못했습니다. 2000년 이후 급속히 구조 개편이 진행된 반도체 산업 역시 D램 세계시장 점유율 80%로 1위를 차지했던 1980년대 영광을 뒤로하고 후발주자에게 왕좌를 넘겨주게 되죠. 가전 및 AV 사업에서는 공장의 통폐합, 공장 자체의 양도, 공장 재편이 진행됐었습니다. 액정 패널 분야는 파나소닉으로 통폐합이 단행됐지만 결국은 산업이 없어질 정도로 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PC 산업 역시 201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겨우 유지했지만 최근 6% 아래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일본 전자산업의 국내 생산액은 2000년 약 26조 원에서 2012년 약 12조 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를 했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했는데도 업계는 내수시장 나눠먹기에 골몰을 했고, 특히 기술을 중시하는 일본의 강점이 그때는 거꾸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반도체 및 전자제품이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수한 품질이었습니다. 우수한 품질로 세계시장 확보에 자신감을 얻은 일본의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기존 제품의 개선을 통해 고기능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시장을 확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는 불편한 기능이 과다하게 적용돼 사용하기 어렵고 비싼 제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을 때도 이미 일본 휴대전화에는 음악 재생, 사진 촬영, 인터넷 이용 등 초기 스마트폰의 기능이 대부분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 자체는 매우 우수하지만 소비자의 니즈와 맞지 않는 기술 보유로 인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전자산업이 쇠퇴기에 접어든 이후 대기업 위주로 진행된 구조조정은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또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일본 전자산업의 구조조정은 2000년 전후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자산업의 무역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1985년을 정점으로 그 후에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당장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일본 전자산업의 구조개편 과정을 살펴보면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방만한 백화점식 사업 구조를 쉽게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존 성공 신화는 쉽게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고 기존 제품 개선을 통한 신제품으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던 일본은 구조조정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결국 몰락의 길을 재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조선산업 및 전자산업의 실패 요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공 신화에 취해 구조조정에 때를 놓쳤다라는 게 제일 요인이었습니다. 항상 구조조정은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만한 백화점식 사업 구조를 버리지 못했다 라는 것이 실패 요인의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 우월주의가 발목을 잡았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지 않고 자기 기술만의 우월성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대기업 위주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 못한 것이
실패 요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일본의 그 조선 및 그 전자 산업의 그 실패 요인에 대해서 그 간략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일본의 그 조선 및 그 전자 산업의 그 실패 요인을 더 분석을 해서 일본과 같이 그 몰락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분들이 그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